안녕하십니까. 해월TV 정상호입니다. 우리 역사에 수백 명의 임금이 있었지만 대왕으로 불리는 분은 딱 두 분입니다. 세종대왕과 광개토대왕.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다만 저는 광개토대왕의 명칭을 그 시대 고구려인들이 부르던 대로 광개토태왕으로 하겠습니다. 대왕과 태왕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대왕은 단순히 왕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지만 태왕은 왕중왕, 말하자면 서양의 엠페러, 중국의 황제에 해당하는 호칭이죠. 흉노의 간이나 몽골의 칸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은 한 정치 집단의 지배자이지만 태왕은 여러 정치 집단을 아우르는 큰 천하의 지배자라는 뜻을 담고 있죠. 그런 점에서 광개토 태왕과 고구려는 우리에게 각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정치 집단을 넘어 큰 천하의 지배자임을 자임했었거든요. 팍스 고구려, 고구려에 의한 질서, 고구려에 의한 평화를 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이 책 광개토 태왕의 위대한 길이라는 책을 읽고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거구나 하고 무릎을 쳤죠. 에이 알려좀 주쇼. 역사 알려좀 주쇼. 해올 1883년 일본 육군 참모본부의 밀정 사코 가게아키 대위가 만주의 지반 지역에서 엄청나게 큰 비석을 발견합니다. 높이 6.39m, 무게 37톤, 새겨진 글자 1775자, 광개토 태왕릉비였습니다. 비문에서는 광개토 태왕을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호태왕이라 쓰고 있습니다. 이 정식 호칭을 풀면 국강상은 무덤이 있는 지명이고 광개토경과 평안은 그의 업적, 호는 아름답게 부르기 위해 붙이는 말이고 태왕은 고구려 사람들이 보통 부르던 호칭이지요. 여기서 제가 놀란 것은 태왕의 업적을 요약한 광개토경과 평안이란 두 낱말입니다. 광개토경, 국토를 넓혔다. 요즘에는 전쟁을 해서 땅을 넓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국제 위상을 높이는 것에 해당할 것입니다. 평안은 나라와 백성을 편케 하는 것이니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켰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광개토경은 국가 안위고 평안은 민생 안정이지요. 얼핏 보면 특별할 것이 없지만 사실 이보다도 어떻게 임금의 업적을 쉽고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국가 안위와 민생 안정은 국가 리더의 임무이자 존재 이유임을 1600년 전 장소왕과 고구려 조상들이 꿰뚫어 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국가 정책 방향을 두고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태왕의 호칭이 광개토경과 평안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만 떠올리더라도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광개토 태왕을 만나보겠습니다. 374년입니다. 고구려 소수림왕의 아우 고이연이 첫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름을 담덕이라고 지었는데 삼국사기에 따르면 어렸을 적부터 체격이 당당하고 뜻이 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고구려는 큰 전쟁에서 잇따라 패배해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고국원왕이 32년 전에 모용선비족이 세운 전현이란 나라가 있었는데 전략 실패로 이들에게 패합니다. 결국 나중에 전현이 퇴격하지만 고구려군이 추격해오지 못하도록 고국원왕의 아버지 미천왕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 주검을 끌고 가고 또 고국원왕의 어머니와 왕비, 남녀 백성 5만 명을 인질로 사로잡아 갑니다. 참혹한 비극을 당한 거죠. 거기다가 나중에는 백제 근초고왕이 평양성을 공격했었는데 고국원왕이 나가서 싸우다가 화살에 맞아서 전사합니다. 그 후 고구려는 고국원왕의 큰아들 소수림왕, 그 아우 고이연이 소수림왕의 아들이 없었거든요. 고국 양왕이 되어서 국력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둘 다 오래 살지 못하죠. 그래서 고국 양왕의 아들 담덕태자가 391년 꽃피는 5월에 18살의 젊은 나이로 즉위합니다. 훗날에 광개토 태왕이죠. 그러나 고구려는 고국원왕 때의 패배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많은 물자와 인구를 잃었고 백성들 사기도 떨어져 있는 데다가 주변의 적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지요. 남쪽 백제와 싸울 때는 서북쪽의 후연과 이 후연은
미천왕의 묘를 파헤쳤던 선비족 전현의 후신입니다. 거란이 공격해오고 후연과 거란족을 치면 백제가 뒤를 때리고 냈지요. 이런 상황에서 태왕은 첫 공격 상대로 거란을 선택합니다. 즉위한 지 4달 만에 거란을 직접 쳐서 많은 소금과 가축을 확보하고 과거 빼앗겼던 고구려 백성 10,000명을 되찾아오지요. 즉위식과 선왕의 장례 절차가 끝나자마자 번개처럼 선제 공격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태왕은 재위 21년 동안 삼국사기와 비문에 기록된 큰 전쟁만 하더라도 대략 17번, 그중 절반 이상을 직접 출전했으니 사실상 평생을 전쟁터에서 산 것이지요. 주요 전투를 보면 관미성을 비롯한 백제의 북부 지역을 공략하고 태왕 9년에는 신라를 돕기 위해 한반도 남해안까지 수군과 5만의 지원군을 보내 왜군을 물리칩니다. 또 태왕 14년에는 후연을 공격해 지금의 베이징 부근까지 공격하고 태왕 20년에는 속지였던 동부여를 정벌해 만주와 연해주, 한반도를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앞선 제이런 기술로 만든 갑옷과 무기에 철갑 기마병으로 무장한 고구려군의 전투력에 태왕의 천재적 용병술과 리더십이 더해져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태왕이 단순히 정보 활동만 펼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자존심을 높이고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정성을 쏟았습니다. 이 점이 태왕을 더욱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지요. 우선 그는 영락이란 연호를 제정해 사용했습니다. 연호는 서기 단기와 같이 연도를 나타내기 위해 붙이는 칭호인데 한자를 쓰는 동아시아권에서는 황제만이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왕이 연호를 쓴 것은 고구려가 천하를 다스리는 황제의 나라임을 선포한 것이지요. 또 기록이 없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나라가 부강하고 민호가 불어나며 오곡이 풍성하게 익었다는 비문과 삼국사기 내용을 볼 때 백성들의 삶이 한결 윤택해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고구려는 3세기부터 대형 쟁기로 소를 부려 농사를 지었는데 철제 대형 쟁기는 신라보다 200여년 앞선 것으로 태왕 시절 국방이 튼튼했고 천재지변이 거의 없어서 농업 생산량이 한층 늘어났으리라고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왕은 국내성이 땅이 좁아 큰 나라의 수도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교통물류가 편리한 평양에 절을 짓고 주변에 성을 쌓는 등 미래의 큰 그림을 그리며 국가 시스템을 정비해 갔습니다. 그러나 태왕의 불꽃 같은 삶이 길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없어 사인은 알 수 없지만 39살 한창 나이에 요절하고 맙니다. 그때 고구려인들의 평균 수명이 20여 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영아 사망률이 높아서였고 보통 50여 세까지는 살았었거든요. 또 중국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당태종, 이 사람도 52세까지 살면서 정관이치라는 황금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태왕은 역사의 여신이 왜 그렇게 빨리 데려갔는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아들 장소왕이 거대한 비석을 세우고 태왕의 광개토경과 평안에 큰 꿈을 이었지만 역사의 여신은 그 아들에게까지 영웅적 기상을 선물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소왕의 조건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태왕과 비교할 수 없지요. 안으로는 태왕이 일으켜놓은 부강한 나라를 물려받고 밖으로는 그때 중국이 남북조 시대로 갈라져서 한반도에 신경 쓸 틈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거기다가 자신은 98살까지 장수했죠. 그런데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남진 정책을 취해서 계로왕을 죽인 것까지는 좋았는데 거기서 끝난 거죠.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력이 압도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자그마한 한반도 남부 여기까지 통합할 전략과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 역사에서 어렵게 찾아온 한민족 공동체의 완전한 통일, 그 호기를 놓쳐버린 것이죠. 중국의 조조가 북부 지배에 만족하지 않고 중원을 통일하겠다며 오를 공격하다가 비록 적벽대전을 당했지만 이런 적극적인 자세와 비교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 역사에서 가장 아쉬운 장면을 꼽는다면 이때가 아닐까요? 위대한 영웅 광개토 태왕을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해열TV 정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